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 바로 프리미어 프로틴입니다. 네. 미국 간편 영양 시장에서 이 브랜드가 어떻게 이렇게 확고한 1위가 됐는지 오늘 주신 분석 보고서 보면서 그 성공 비결이랑 또 앞으로의 과제 이런 것들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정보 나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전략, 또 시장 흐름까지 읽어보는 거죠.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요즘 뭐 건강, 편리함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뜨겁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관련 시장도 진짜 폭발적으로 크고 있고요. 프리미어 프로틴은 딱 이 지점에서 대중적인 인기랑 또 소위 클린 라벨, 그러니까 좀 깨끗한 성분 찾는 트렌드, 이 사이에서 되게 재미있는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클릴 라벨과의 긴장 관계요. 네,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파헤쳐 볼 만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의 큰 그림부터 좀 볼까요? 보고서 보니까 미국 단백질 보충제 시장 규모가요. 2024년에 벌써 약 98억 8천만 달러. 와,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데 네, 엄청나죠. 이게 2032년에는 225억 8천만 달러까지 커진다고요? 연평균 11% 성장률이면 이건 뭐 보통 수준이 아닌데요. 그렇죠. 엄청난 성장세죠. 어떤 요인이 이렇게 시장을 키우는 걸까요? 그냥 바쁘다. 이걸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함 찾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건강이나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엔 운동선수들만 찾던 걸 이제 일반인들도 그냥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영양 챙기려는 그런 문화적 변화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 문화적 변화까지. 네. 특히 그 중에서도 바로 마실 수 있는 형태, RTD 있잖아요. Ready to Drink. 네네, RTD. 이 제품군이 정말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어요. 전 세계 RTD 단백질 음료 시장만 봐도 2024년에 한 18억 7,600만 달러에서 2033년에는 35억 9,700만 달러 규모로 연평균 7.5% 성장할 걸로 보거든요. 이것도 상당하네요. 네, 분말처럼 뭐 타먹고 섞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뚜껑만 따서 바로 마신다. 이 편리함이 핵심인 거죠. 그렇죠. 북미 지역이 이 시장의 거의 절반, 48.1% 정도를 차지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식사를 준비한다 이런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뭐 이동 중이든 일하는 중이든 필요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얻는다 이런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영양소 획득 관점. 흥미롭네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요즘 뭐 비건이다, 식물성 단백질이다 말은 많은데 네, 그렇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우유에서 뽑은 동물성 단백질이 강세라는 거예요. RTD 시장의 68.4%, 전체 단백질 보충제 시장의 61.1%면 거의 압도적이잖아요. 맞아요. 압도적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단백질인가요, 그게? 주로 유청 단백질, 웨이라고 하죠. 그리고 카제인 단백질,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아, 웨이랑 카제인. 네, 유청은 우유에서 치즈 만들고 남는 액체에서 뽑는데 몸의 흡수가 빠르다고 해서 보통 운동 직후에 많이들 찾으시고요. 반면에 카제인은 우유 단백질의 한 80% 정도 되는데 천천히 소화 흡수되니까 포만감을 좀 오래 유지시켜주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먹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근데 프리미어 프로틴 주력 제품도 딱 이 두 가지, 우유 단백질 몸축액이란 카제인 칼슘, 이걸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시장의 정중앙에 제대로 딱 자리 잡고 있는 셈이죠. 아, 그게 비결이었군요. 네, 뭐 효능이라든지 근육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게 여전히 크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틴이 스스로 해시태그 원 RTD 단백질 브랜드 이렇게 홍보하던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RTD 카테고리에서만 25% 점유율이면 와, 4명 중 1명은 이걸 마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클럽 스토어, 식료품점, 대형마트, 온라인까지 주요 판매 채널에서 다 1위라는 것도 대단하고요. 네, 25% 점유율, 이 숫자 자체도 대단한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 브랜드가 모기업인 벨링 브랜드 있잖아요. 여기한테는 그냥 잘 팔리는 제품 그 이상이에요.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회사 전체 순매출의 무려 85.4%를 이 프리미어 프로틴 하나가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85.4%요? 거의 전부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프리미어 프로틴이 잘 되면 벨링 브랜드 전체가 잘 되는 거지만 반대로 여기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대규모 리콜이라든지 아니면 심각한 안전 문제가 빵 터진다? 그러면 회사 전체가 그냥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집중 리스크, 컨센트레이션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구조인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리스크가 크네요.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면밀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정말 무섭네요. 2024 회계연도 순매출이 전년보다 23%나 늘었고 이게 또 잠깐 반작한 게 아니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0% 넘게 성장했던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꾸준한 고성장세죠. 이런 꾸준함 덕분에 원래 모회사였던 포스트홀딩스에서 벨링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분사할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게 배경이 됐죠. 최근에 나온 2025년 3분기 실적 보니까 또 전년 동기 대비 6.0% 순매출 증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덩치가 이렇게 커졌는데도 성장을 안 멈춘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할 지표가 그 미국 내 가구 침투율이에요. 가구 침투율이요. 네. 2019년에는 11%밖에 안 됐는데 2024년에는 19.4%까지 확 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 5가구 중에 거의 한 다구는 프리미어 프로틴을 산다는 의미거든요. 와, 5집 중 한 집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무슨 운동하는 사람들, 특정 그룹만 찾는 그런 틈새 상품이 아니라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그야말로 주류 소비재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강력한 증거죠. 아, 완전히 대중화됐군요. 네. 그래서 벨링 브랜드 CEO가 실적 발표 때 직접 기록적인 가구 침투율이다. 업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 충성도를 달성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한 것도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도 높고 성장세도 엄청나고. 근데 이렇게 경쟁 치열한 RTD 시장에서 프리미어 프로틴만의 필살기랄까? 그런 건 결국 제품 자체에 있는 걸까요? 보고서도 그걸 강조하던데요. 정합합니다. 핵심은 제품의 영양 구성, 그 황금 비율에 있어요. 황금 비율이요. 네, 주력 RTD 쉐이크 제품을 보면요. 아주 일관되게 단백질 30g, 그리고 160칼로리, 설탕은 딱 1g, 이 공식을 계속 유지합니다. 30, 160, 1. 네, 이 조합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단백질 30g이면 꽤 높은 함량이잖아요. 이게 포만감을 주니까 뭐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먹기 좋고 또 근육 유지나 회복에도 도움을 주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체중 관리 신경 쓰는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매력적인 거죠. 그렇죠. 단백질은 중요하니까. 근데 반면에 칼로리는 160으로 비교적 낮아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설탕 함량이 단 1g이라는 거. 아, 설탕 1g. 이게 크네요. 네. 건강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제일 민감하게 보는 부분을 딱 공략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24가지 비타민이나 미네랄까지 넣어서 면역력에도 좋다. 이런 건강한 이미지까지 덤으로 가져갔죠. 영양 성분도 좋은데 맛에 대한 집착? 이것도 성공의 큰 이유 같아요. 보고서 보니까 경쟁사인 페어라이프는 맛이 서너 가지 정도인데 프리미어 프로틴은 훨씬 많다고요. 네, 맞아요. 맛의 다양성, 이게 프리미어 프로틴의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맛들이 있나요? 뭐 초콜릿, 바닐라 이런 기본은 당연하고요. 커피 맛 나는 카페라떼, 달콤한 카라멜, 좀 상큼한 복숭아인 크림, 그리고 가을 한정으로 나와서 엄청 인기 끄는 펌킨 스파이스까지. 지금 보면 10가지가 훌쩍 넘어요. 와, 10가지 이상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가짓수만 많은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2가지 중요한 효과를 만들어요. 첫째는 사람들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만족시키고 또 같은 맛만 먹으면 질리니까 그걸 막아서 계속 사게 만드는 거죠. 새로운 맛 나왔다. 이것 자체가 또 사는 이유가 되기로 하고요. 계속 새로운 걸 내놓는군요. 네, 미국의 푸드 네트워크라는 유명 채널에서도 가장 다양한 맛을 가진 단백질 쉐이크로 뽑았을 정도니까요. 둘째는 펌킨 스파이스 같은 시즌 한정판 맛. 이건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막 화제가 되고 바이럴 효과를 일으키는 강력한 마케팅 툴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알아서 막 얘기하고 공유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영리하네요. 맛이랑 영양 성분 외에 소비자들이 지갑 열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면 역시 가격 그리고 구매 편의성이겠죠. 그렇습니다. 접근성 면에서도 확실히 강점이 있어요.
가격을 보면 여러 판매처나 리뷰들 종합해보면 한 병당 가격이 대략 한 2.12달러에서 2.62달러 사이 정도예요. 2달러 초중반? 네. 근데 이게 경쟁 제품인 페어라이프가 한 2.73달러에서 3.58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거보다 확실히 싸죠. 꽤 차이 나네요. 특히 코스트코나 샘스클럽 같은 데서 대용량 묶음으로 사면 가격이 더 좋아지고요. 이런 가성비가 아무래도 예산 생각하는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크게 와닿는 부분이죠. 그렇죠. 가성비 중요하죠. 그리고 유통망도 중요한데요. 코스트코, 샘스클럽은 물론이고 월마트, 타겟 같은 대형마트, 크로거 같은 일반 식료품점 체인, 그리고 아마존 같은 온라인까지 소비자들이 그냥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제품 보고 살 수 있게끔 정말 촘촘하고 넓게 깔아놨어요. 거의 어디든 있겠네요. 네, 보고서에 같이 있는 경쟁 제품 비교표만 가도 가격 대비 단백질 함량이나 맛 선택지 면에서 프리미어 프로틴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는 게 딱 보이거든요. 이 강력한 가치 제한이 대중적인 성공을 이끈 핵심 동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비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수만 건의 온라인 리뷰로 분석한 결과가 있다고요? 네, 아마존,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데 올라온 진짜 방대한 양의 리뷰를 분석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에요. 오, 역시. 특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칭찬은 단연 맛, 그리고 질감입니다. 맛과 질감. 크리미하다, 목넘김이 부드럽다, 단백질 특유의 그 텁텁한 맛이 없다. 이런 평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심지어는 이거 그냥 진한 초콜릿 우유 같은데? 라거나 밀크쉐이크처럼 맛있다. 이런 극찬도 진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와, 그 정도예요? 네, 이렇게 맛 자체라 워낙 뛰어나니까 이게 재구매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걸로 보여요. 맛 말고 다른 긍정적인 평가는 없나요? 물론 많죠. 맛 다음으로는 역시 포만감, 그리고 단백질 섭취 목표 달성하기 쉽다는 점, 이런 만족도가 높아요. 아, 포만감. 네, 바쁜 아침에 식사 대신 먹거나 운동하고 나서 간편하게 영양 보충하거나 아니면 오후에 출출할 때 건강한 간식으로 먹기에 정말 효과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고요.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비만 대사수술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 회복기 식단으로 의사 선생님들이나 커뮤니티에서 자주 추천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수술하고 나면 영양 섭취가 좀 제한적인데 적은 양으로도 필요한 영양소랑 단백질 충분히 공급해주면서 맛까지 좋으니까 그게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물론 RTD 형태 자체가 주는 그랩앤고, 편리함이나 아까 말한 가성비에 대한 칭찬도 꾸준히 나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고요. 근데 이렇게 다들 좋아하는데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고요. 이게 어쩌면 브랜드의 좀 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계속해서 그리고 좀 날카롭게 나오는 우려는 바로 인공 성분 사용 문제예요. 인공 성분요? 네, 제품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설탕 대신 단맛 내려고 인공 감미료, 스크랄로스랑 아세설팜 칼륨 이게 들어갔거든요. 아, 인공 감미료. 네, 그리고 부드러운 질감 만들고 제품 안정성 높이려고 증점제나 안정제 약화라는 카라기난, 셀룰로스 겔 이런 첨가물도 들어있고요. 카라기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비평가들은 이런 성분들이 제품을 여러 번 가공한 소위 초가공식품으로 만든다. 그리고 특히 카라기난 같은 경우는 장 건강에 염증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들면서 잠재적인 유해성 문제를 제기해요. 건강 생각해서 먹는 건데 좀 걱정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소비자들이 이렇게 만족스러운 맛이랑 최고의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인공 성분 사용이라는 타협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건가 하는 거죠. 인공 성분 말고 또 다른 걱정거리는 없나요? 네, 최근 들어서 좀 오래 마셔온 충성 고객들 사이에서 포뮬러가 바뀐 것 같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좀 봐야 해요. 포뮬러 변경이요? 네, 레딧 같은 커뮤니티나 코스트코 제품 리뷰 같은 데 보면 일부 소비자들이 새롭고 개선됐다는 딱지가 붙은 다음부터 바닐라나 초콜릿 같은 기본 맛들이 예전 맛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달라졌다고 하나요? 구체적으로는 맛이 좀 묽어졌다, 미끈거리는 질감이 난다, 뭔가 화학적인 뒷맛이 난다,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프리미어 프로틴 성공의 바탕에는 특정 맛에 대한 소비자들의 아주 높은 충성도가 있거든요. 근데 뭐 원가를 줄이려고 했든 다른 이유든 포뮬라 변경 때문에 맛이 변했다. 이건 핵심 고객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인 거죠. 그렇겠네요. 맛 때문에 먹는 사람도 많을 텐데. 성분 자체에 대한 걱정 말고 투명성 문제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전문가 리뷰나 건강 매체들 보면 업계 전반적으로 중금속 오염 가능성 같은 우려가 있는데도 프리미어 프로틴은 자기들 제품 성분이 얼마나 순수한지, 라벨에 적힌 영양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독립적인 제3자 기관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요. 제3자 검증이 없군요. 네. 근데 또 소비자들이 직접 쓴 비교 후기들을 보면 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경쟁 제품인 페어라이프가 성분이 더 깨끗하고 진짜 우유 맛에 가깝다 이런 평가는 종종 받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프리미어 프로틴이 훨씬 싸고 맛 종류도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이게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가성비랑 맛으로 다시 돌아가는군요. 그렇죠. 이게 역설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현재 대중시장 소비자들은 성분이 얼마나 깨끗하냐, 투명하냐 이것보다는 설령 그게 인공 감미료로 만들어진 맛이라 할지라도 맛이랑 가성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클린 라벨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 카테고리 주류 소비자들한테는 이게 결정적인 구매 기준은 아닌 셈이에요. 제품 자체의 힘 말고 프리미어 프로틴 성공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마케팅 전략인 것 같습니다. 타겟 고객을 그 전통적인 보디빌더나 운동선수에서 평범한 사람들로 확장시킨 게 인상적이에요. 네,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브랜드 목표 자체를 운동 능력 향상 이게 아니라 좋은 에너지로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이렇게 다시 정의했어요. 그리고 제품을 일상적인 영양 공급원, 체중 관리 파트너 이렇게 자리매김시키면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만든 거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요? 네, 이걸 위해서 인플루엔서 마케팅을 아주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씁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유튜브 온갖 플랫폼에서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랑 협력하는데 그냥 제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얻는 결과나 바뀐 라이프스타일을 강조해요. 결과 중심. 네, 그러니까 타겟 고객들이 딱 보고 저거 내 얘긴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진짜 사용자 후기처럼 보이게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펌킨 스파이스 맛 나왔을 때 해시태그 펌킨 스파이스 유어 라이프 캠페인 했잖아요. 네네. 그때 무려 78명의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랑 협력해서 2,320만 명이라는 엄청난 잠재 고객한테 도달하고 270만 건 넘는 소셜미디어 노출을 만들어냈어요. 아주 정교하고 크게 캠페인을 운영하는 거죠. 와, 규모가 대단하네요. 사용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트렌드를 또 영리하게 활용한 사례도 있다면서요. 그 해시태그 프로피 맞죠? 맞습니다.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사용자들이 아침 커피에 단백질 쉐이크를 크리머처럼 타 마시는 걸 해시태그 프로피, 프로테인 플러스 커피라고 부르면서 막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놓치지 않고 브랜드 마케팅의 핵심으로 빠르게 가져온 게 아주 영리했죠. 어떻게 활용했나요? 그냥 온라인에서 해시태그만 쓴 게 아니고요. 뉴욕의 유니언 스테이션 같은 엄청 큰 환승역에 직접 체험형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그래서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프로틴 샘플 나눠주면서 이 레시피를 막 알린 거죠. 오프라인으로까지? 네,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는 커피 마시는 습관에다가 제품을 아주 자연스럽게 끼워 넣은 거예요. 실제로 틱톡에서 해시태그 프로틴 검색량이 지난 1년 동안 207% 넘게 폭증했다고 하니까 효과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와, 207%? 네, 브랜드가 억지로 유행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만든 유행에 빠르게 올라타서 그걸 더 키운 아주 효율적인 전략이었어요. 메시지나 모듈 쓰는 방식도 기존 스포츠 영양 브랜드랑은 좀 다르다는 분석이네요. 네, 맞아요. 의도적으로 굉장히 포용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어요. 광고나 소셜미디어 보면 막 근육질의 대단한 운동선수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몸매, 나이, 인종, 그리고 뭐 다양한 신체 능력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모델로 내세웁니다. 평범한 사람들. 네, 이걸 통해서 프리미어 프로틴은 운동 전문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이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달하는 거죠.
이게 종종 막 위압적인 이미지의 운동선수 내세워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거리감 느끼게 했던 기존의 많은 스포츠 영양 브랜드들이랑은 확 다른 지점이에요. 확실히 차별화되네요. 네, 그래서 분석 보고서는 아까 말한 그 커피 습관 공략이야말로 프리미어 프로틴의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 중 하나라고 평가해요. 바닐라, 카라멜, 카페라테 맛 쉐이크를 매일 마시는 커피에 섞는 걸 일종의 건강 꿀팁이나 라이프핵처럼 포지셔닝해서 수백만 미국인들의 아주 강력한 일상 습관 속으로 제품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는 거죠. 습관 속으로 스며들게 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소비자한테 완전히 새로운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이미 하고 있는 행동, 커피 마시기를 살짝만 바꾸는 방식, 단백질 쉐이크 넣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프리미어 프로틴의 이 압도적인 성공은 크게 4가지 요인이 시너지를 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첫째는 대중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읽어낸 고단백, 저설탕, 저칼로리, 이 황금 비율 포뮬러. 그렇죠. 둘째는 맛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다양한 맛 포트폴리오. 네, 맛 중요하죠. 셋째는 합리적인 가격이랑 어디서든 쉽게 살 수 있는 넓은 유통망, 즉 대중적인 접근성. 맞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제품을 그냥 보충제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의 일부로 만든 아주 영리한 마케팅 전략. 이 4가지가 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현재 프리미어 프로틴의 시장에서의 위치는 매우 탄탄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2가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어떤 도전인가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클린 라벨 트렌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인공감미료나 특정 첨가물 피하고 더 자연스럽고 단순한 성분 찾는 소비자들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 흐름이 있죠. 이게 그냥 일부 민감한 소비자를 넘어서 시장의 주류 트렌드가 되면 지금의 포뮬러를 유지하는 프리미어 프로틴한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이미 경쟁사인 페어라이프는 초여과 우유 쓴다고 하면서 더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이 시장을 막 파고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페어라이프가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미어 프로틴 입장에서는 지금의 맛과 질감을 포기하면서까지 포뮬러를 바꿔서 기존 고객 잃을 우려를 감수할 거냐, 아니면 지금 성공 공식을 유지하면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따로 클린 라인이나 하이 브랜드를 새로 만들 거냐, 이런 어려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올 거라는 거죠. 아, 딜레마네요. 또 다른 도전 과제는 뭔가요? 두 번째 도전은 이렇게 시장 환경의 변화는 속에서 어렵게 쌓아올린 그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어떻게 지켜낼 거냐 하는 문제예요. 충성도 유지. 네, 최근에 일부 나타나고 있는 그 포뮬러 변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반응, 이게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경고 신호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 맛 변했다는 불만들. 네, 프리미어 프로틴의 충성도는 특정 맛이랑 일관된 제품 경험에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하려고 성분을 미묘하게 바꾼다든지 맛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자칫 브랜드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충성 고객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혁신이랑 효율성 추구하는 것, 그리고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변함없는 제품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이 사이에서 아주 섬세하고 신중하게 균형을 잘 잡아가야 할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프리미어 프로틴이 어떻게 미국 간편 영양시장의 최강자가 됐는지 그 성공 방정식의 속살과 또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까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 달콤한 맛과 편리함 뒤에 숨겨진 치밀한 계산과 고민들을 좀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네요. 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께도 좀 흥미롭고 유익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 나눈 걸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프리미어 프로틴 쌀에는 비록 인공적인 요소의 도움을 좀 받았다고 할지라도 소비자들이 맛과 편의성이라는 가치에 얼마나 강하게 반응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네, 그렇죠. 동시에 성분이 얼마나 투명하고 자연스러운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클린 라벨에 대한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흐름으로 커지고 있고요. 이 2가지,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힘 사이에서 프리미어 프로틴이 보여준 성공과 고민은 앞으로 식품 산업의 다른 영역에서 소비자들이 편리함과 스스로 그렇다고 느끼는 건강상의 이점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타협을 기꺼이 받아들일지 혹은 단호하게 거부하게 될지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줄까요? 각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재미있는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